저도 추경호 장관님 국회에서 공직에 있으면서 정부하고 경제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해왔고 이 자리에 또 제가 아시는 분들이 다 경제부처 수장으로 계셔서 오늘 의미 있는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네.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예,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대외 여건이 굉장히 짧게 좋지 않고 어렵으면 어렵다. 예, 이렇게. 오랫동안 또 국내 구조적인 문제도 누적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진단하고 처방 내리고 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자주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주기 횟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을. 제가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또 중소기업, 상공인들이 얼마만큼 어려움을 겪는지 표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제가 기업 부채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비교를 했더니 대기업은 한 70조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은 700조가 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계부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네. 최근 한 3, 4년 동안의 가계부채가 얼마 늘었죠? 제가 지난 정부로 보면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약 500조 이상이 늘었고 새 정부 들어서는 아마 절대 금액이 거의 늘지 않은 수준에. 제가 보니까 이제 전 정부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최근 5년 동안 보니까 한 250조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부채는 70조 늘고 중소상공인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 국민들의 부채는 1000조가 늘었습니다. 여기서 절대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의 부채가 왜 늘었는가 봤더니 이분들이 그동안 계속 투자해오던 설비 투자를 계속하는 과정에 대부분 늘었고 운영자금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의 임금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하나도 늘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소상공인은 운영자금 때문에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엄청 늘었습니다. 지금 고금리 상황에 누가 가장 어렵습니까? 예, 아무래도 취약계층이 어렵죠. 예. 그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얘기하시면 좀 우리가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고금리 때문에 얼마가 늘었는 얼마의 국민들의 소득이 감소했는가를 봤습니다. 평균적으로 얼마였습니까? 가계당 3.4%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게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빼면 취약계층은 많은 분은 30에서 40% 실질소득이 감소했고 전체적인 평균은 3.4%입니다. 책임감 느끼십니까? 예, 우리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민생이 어려움에 관해서 늘 무거운 마음으로 상황을 보고 금융위원장님 계시죠? 고심합니다. 책임감 느끼십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가? 제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경제정책의 두 가지 툴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입니다. 맞죠? 네. 한번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성장률, 세입전망 이걸 한번 넘기십시오. 최근 5년간 세입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예산 퍼주기, 재정 파탄을 얘기했는데 지난 19년부터 23년까지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세수가 얼마 는지 아십니까? 초과 세수가 110조 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7번의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의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8조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추경 한 번 했습니다. 55조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퍼주기고 재정 파탄입니까? 국민들이 재정 파탄의 대상입니까? 답해 보십시오.
예, 의원님, 뭐 제가 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통계는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숫자를 지적하시는 거고. 전혀 다른 숫자가 아닙니다. 예, 그게 어쨌든 다르지 않습니다. 예, 전체- 추경호에서 경신된 것을 빼고 원래의 세수 체계에 관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여기에 계시는 경제부처 수장님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물론 경제 전망을 낮게 잡아서 성장률이 높았지만 그 낮게 잡은 상황에서 국민들 살리기 위해서 재난지원금도 적절히 지급했고 성장도도 높이고 수출도 높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대외적인 수출 상황이 좋다라고 정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잘했습니다. 부총리님, 문재인 정부 잘했죠? 예, 우리 저는 박문규 산자부 장관님, 국무조정실장 하시고 문재인 정부에서 몸담았지 않습니까? 잘했죠.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 위기의 선두국이고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한 거 아닙니까? 다 공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내 기관에서 정부는 2.5%를 예상했습니다. 근데 1.4%인데요. 최근에 다시 한번 경제 전망 수정해야 되는데 정부는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정처는 1.1%를 전망했습니다. 국제기구하고 국제신용기관에서도 우리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경제정책을 다시 조명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하는가가 저는 이번 국회 예산심사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장관님, 예. 1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 정말 벼랑 끝에서 우리 국가 경제가 위기로 전락하지 않고 그나마 우리 경제 활력 회복이나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 해오고 있다. 다만 현장의 민생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하는 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늘 무겁게 생각하며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책도 지금 많이 해왔지만 앞으로도 중점을 두고 해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그거에 대한 명함이 있습니다. 왜?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정부의 이전 지출이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그분들의 소비 창출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 논리가 틀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정부의 재정 소유가 좀 많이 된 거에 대한 평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간 중심의 성장 주도 정책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기업 중-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제일 먼저 규제 완화한 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올렸던 법인세를 인하했습니다. 법인세를 깎아주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대기업이나 민간 투자가 늘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늘었습니까? 늘고 있습니다. 전혀 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가 올해 14.7% 감소했습니다. 예. 이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지난해 세제 개편의 효과가 법인세는 우선 시차를 두고 지금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이 법인의 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서 해외에서 지금 막대한 자금이 들어와서 국내 투자로 이어지고 장관님 있다. 잘 압니다. 예. 그런데 법인세 인하하고 종부세 인하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연히 대기업 초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세수가 결손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한테 왜 이렇게 많은 감세를 통해서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느냐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규제 완화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규제 완화. 대기업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권에 토지, 세금 다 완화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추구한 경제정책은 딱 하나입니다. 부자, 대기업을 통해서 한국 경제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게 살리겠습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뭐 그렇게 경제를 걱정하는 지적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부자 감세 이런 논리는 아마 민주당 지도부의 의원님께서도 부자 감세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맞지 않다고 언급하신 바도 있음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세제 개편의 법인세 아직 효과는 금년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 작년에 세제 개편한 거의 세수 감의 영향은 충분히 소득세하고 압니다. 종부세입니다. 아니, 소득세는 낮은 소득 구간에 저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의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드린 그런 세제 장관님, 개편입니다. 올해 종부세는 여야가 할 것 없이 대선 지방선거 때 다 같이 전부 다 아는 종부세 낮추라고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장관님. 해서 국회 합의로 통과된 장관님 겁니다. 전부 다 압니다. 예. 자, 올해 60세 세수 펑크납니다.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잘 아시죠? 제가 얘기할게요. 세계 잉여 이국환 평형기금에서 여유자금 27조 가져오죠. 그다음에 지방 교부세 27조 감액하죠. 54조입니다. 나머지 연말에 불용 날 거 한 7조 원쯤 계산하죠. 60조 이렇게 마련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국민들한테 올해 범위 내에서 지출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피해보는 게 서민들이고 약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피해가 어디로 가냐? 그 피해가 지방으로 다 갑니다. 27조 원의 교부세를 종전에는 정상적으로 교부하고 추후에 교부할 것을 감액하면서 교부했기 때문에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부 다 감액 규정하면 지방 경제 망합니다. 즉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저출산, 지방소멸, 수도권 비대화 지금 엄청나게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에서 저는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늘 신경을 쓰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계략적으로 50조, 60조 이렇게 세수 감이 있으면은 바로 우려하시다시피 세수가 덜 들어오니까 지출을 5, 60조 줄일 것이다. 그러면 정말 민생이나 우리 지금 다 문제가 되죠. 아니 제가 설명을 했기 그런데 때문에 다 압니다. 지출은 국민들도 다 하고 압니다.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은행 총재는 안 나오셨죠? 예. 저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의 공공 지출이 소비가 적으니까 공공의 투자가 적으니까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성장률이 급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극화, 저출산, 지방소멸에 엄청난 영향이 크니까 다른 재정정책을 보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나 저나 조금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총리님, 부총리님. 예. 왜 미국은 바이든이 IRA 법안 만들어서 통과시켰죠? 네. 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수로 재원을 1,500조 조달한지 아십니까? 미국도 엄청나게 국가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예상하는 물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있는 사람, 가진 자들한테 세금을 증가시켜서 재원을 조달하면 이 경제 위기 상황을 빨리 극복할 수 있고 세금을 인상하면 다음에 경제가 호전되면 바로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국채 발행에 따른 정부의 이자나 이런 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축소화됩니다. 그리고 법명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즉 부자나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면 당신들이 물가 상승에 억제 효과를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업들한테 그러한 책임과 명예를 부여해 준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국채를 발행할 거냐, 세금을 인상할 거냐, 그래야 앞으로 10년 동안 1% 내지 2%의 저성장을 어떻게 빠져나갈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세율 인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민생이 이렇게 어렵고 경제가 정말 걱정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세금 더 내주십시오.
이 정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해야 안 됩니다. 그게 부자하고 대기업이 해야 됩니다. 그게 사회적 경영이고 부자의 책임과 역할입니다. 예, 의원님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논박하고 싶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나중에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도 우리 국민들한테 칼을 들이댔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재정 건전성입니다. 이 얘기를 수백 번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저 채무 보시죠. 저게 IMF에서 올해 10월에 발표한 채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선진국의 예를 따릅니다.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 미국, 독일 채무 건전하다고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국가 채무가 43.4%입니다. 한국 채무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OECD 33개 중에 27위로 채무가 양호합니다. 23.4%입니다. 왜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국제기구의 말을 인용하면서 경제에 인용하던데 왜 이건 인용 안 합니까? 한국 경제는 매우 건전합니다. 다시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네. 이렇게 양호한 국가 채무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처럼 채무를 계산한다면 국회의원은 누가 제일 부채가 많느냐?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부채가 많습니다. 국민들 순서대로 하면 강남에 사는 사람이 부채가 많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잘못된 지표를 가지고 국민들 호도하면 되겠습니까? R&D 예산 삭감하셨죠. 제가 삭감 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R&D 예산이 1,500 개수로 1,486개입니다. 813개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R&D 카르텔 자르고 한다고 했는데 내용 보니까요. 전혀 카르텔이 아닙니다. 카르텔은 특정한 사업, 특정한 분야, 특정한 부채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30% 미만으로 자른 게 370개입니다. 결국은 90%에서 100%까지 자른 기업이 R&D가 34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상해서 한번 봤습니다. 한 사업을. 아니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해달라고 전자부품 산업기술개발에 예타 총액으로 5,569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예산에 반영한지 압니까? 예타 통과 안 시키고 저기에 일부 사업만 500억 이내로 조정해서 올해 198억, 총사업 394억으로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저런 사업들 다 찾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니 여기 박문규 장관님도 예산 많이 하셨지만 정부가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맞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저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잘렸다는 거 정부가 취소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부총리님, 네. 국가 철도 건설 사업 46개 중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봤더니 45개 철도 요구 사업은 국토부가 요구한 대로 다 반영했습니다. 1푼도 깎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인인팡 철도 사업만 100% 다 깎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역대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한 게 한 40개 됩니다. 전라북도 하나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입니다. 100% 다 깎았습니다. 나머지 사업이 70개, 80개 사업에 검토했습니까? 재정 건전성 검토해서 깎았습니까? 부총리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어려워서 삭감했다고. 그러면 저 사업들은 왜 하나도 검토 안 하고 재검토 안 합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재정정책입니까? 여기에 있는 경제부처 수장님들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만금 제가 5초밖에 안 남았어요. 말씀하시죠. 제가 그 뒤로 답변해도 됩니다. 예.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부자만 바라보고 가면 안 됩니다. 사회적 약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바라보고 지금 고금리 부문가에 울고 있는 서민들 바라보면서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